안녕하십니까. 지금 하면 됩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경제혁명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룩했고, 정치혁명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역사 문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 사랑에서 역사 문화 혁명 원년을 선포하는 국제학술문화제에서 특강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동아시아의 사상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동아시아의 사상이 한국 사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학계나 또 일반인들이 주로 그렇게 연구 발표를 해왔는데, 저는 오늘 이 역사 혁명을 하는 자리에서 역시 역사 혁명과 함께 이 철학과 사상의 혁명이 아울러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 사상은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로 대표됩니다. 유교에서는 인의예지를 강조하고,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를 강조하고,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을 강조하는데, 유교와 도교는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상이고, 불교는 인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동양을 대표하는 사상 가운데 한국 사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상은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동아시아 사상의 아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오늘은 역사 문화 혁명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식을 뒤집는 그런 사상적인 차원에서의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 그 고구려를 침략했던 수나라, 당나라 이전에 북주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양제 이런 사람들이 다 북주 사람이죠. 선비족 국가였습니다. 북주 시대에 선비족 모용은이라는 사람의 묘비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한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북경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비족입니다. 그런데 그 선비족의 묘비명 가운데 선비족이 북경 지역에서 모용시의 연나라를 세우기 앞서서 맨 먼저 고조선이 건국이 됐다,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그런 네 글자가 그 비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 사기, 삼국 유사보다도 연대가 더 앞서는 그 중국 선비족 모용은 비문에 중국 북경 부근에서 고조선이 건국됐다, 조선 건국,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또 송나라 때 무경총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송나라 때는 중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하고 이 중원에 두 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군사 저술로 편찬한 책이 무경총요입니다. 그런데 그 무경총요에서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북쪽에 조선하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고북구에 간다, 이런 기록이 실려 있어요. 지금부터 천여 년 전이니까 이성계 조선은 아직 건립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북경 부근에 송나라 때까지 조선 강이, 조선이라고 한 이름이 붙은 강이 북경 북쪽에 있었던 겁니다. 또 태평환욱기라고 하는 책은 송나라 때 4대 사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북성, 지금 북경이 있는 하북성 진왕도시 노룡현에 조선성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해경이라는 책에 보면 발해의 모퉁이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4천여 년 전에. 그런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산해경은 위서다 그래가지고 사료적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해경에 이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일본 사람들이 부정을 했고, 그걸 이어서 한국의 강단사학계에서도 그걸 그 관점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 발해의 모퉁이에 있던 고조선, 그러니까 발해조선이죠. 발해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만일에 산해경에 발해의 모퉁이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4천년 전에 있었다, 고조선이 일본으로 국가의 이름이 바뀌었다면 일본 사람들이 산해경의 그 기록을 부정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고조선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산해경을 평가절하했고 그 기록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일제 35년 동안에야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억눌려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었겠지만, 광복 이후에도 일본인들의 주장을 따라서 산해경의 이런 기록을 무시하고 발해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고조선을 부정하고 고조선을 신화라고 하고 단군을 우상이라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한사랑에서 역사문화혁명 원년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해경에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조선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의 주장을 뒤집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북주시대 선비족 모용은 비명에 나오는 북경 지역의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기사, 무경총여에 나오는 북경 북쪽에 조선의 강이 있다고 하는 이 기록, 또 태평환욱기에 나오는 하북성 노령현에 그때까지도 조선 성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본다면 산해경의 기록은 후세의 뒷사람이 위조하거나 날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를 빛나기 위해서 조작한 게 아니고 모용은 묘비명은 선비족의 묘비명입니다. 또 무경총여는 송나라의 한족들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선비족 한족들이 뭐 때문에 북경 부근에 조선 성이 있고 조선의 강이 있고 조선이 거기서 건국을 했다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보면 발해 유역에서 고조선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그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그 발해 유역에서 홍산문화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근데 고조선은 4,500년 전인데 홍산문화 유적에서는 8,000년 전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원의 용은 6,000년밖에 안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는 8,000년 전에 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봉 문화가 중원에서 만리장성 밖으로 온 게 아니라 만리장성 밖에서 중원으로 전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경지, 농사를 짓던 농경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촌락, 그러니까 중원 제1촌락, 중원 제1농경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지역에서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4,500년 전에 발해 유역에 있던 나라인데 그 8,000년 전, 7,000년 전의 유적은 누구의 유적이냐? 이게 바로 환국의 유적이 아니겠습니까? 배달국, 박달국의 유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단사학계에서는 고조선도 신화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지만 홍산문화 유역에서 발굴된 그 유물을 통해서 본다면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다는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7,000년, 8,000년 전에 거기에서
제단이 나왔고 여신을 모시는 여신전이 나왔고 또 이 능에 해당하는 적석총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건국 전야의 유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족들 문헌에 한족들이 5,500년 이전에 어디 내몽골에 가서 국가를 건립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그때 국가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건국 전야의 유적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고조선은 환인 환웅 이후에 연방 국가로서 단군이 구이족을 통일해서 발해유역에 세운 나라고, 그 이전에 환인 환웅 시대에 환웅이 세운 나라가 환국이고, 그 환국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조선도 신화로 부정하기 때문에 홍익인간을 그동안 이게 고조선이 신화니까 실제 국가가 아니니까 건국 이념도 신화적인 건국 이념이죠. 그래서 사전에도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아까 이런 기록들은 이 중국의 많은 문헌을 일일이 다 찾으려면 그걸 한 개인이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인보 선생이나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그 일본의 식민사관을 깰 수 있는 발해유역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 일본 식민사관을 깨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전서와 같은 이런 중국의 문헌을 집대성한 책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라도 그 문헌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연구할 수가 있고, 고조선 자료도 그동안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연구를 못했는데 고조선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그뿐입니까? 이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계통의 사료가 있었습니다. 불교 계통의 사료가 있었고, 유교 계통의 사료가 있었고, 선가 계통의 사료가 있었습니다. 불교 계통의 고대사를 대표하는 책이 삼국유사고, 유교 계통의 고대사를 대표하는 책이 삼국사기고, 선가 계통의 대표하는 책들은 고조선 비사, 삼성기, 조대기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조선조 이성계가 그 명나라의 사대주의를 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책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에서 그걸 수거해서 없앤다고 하더라도 씨를 말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선가 계통의 책들이 민간에 숨겨져서 전해오다가 일제가 조선이 망하고 명나라가 망하고 일제가
망하고 광복이 되니까 이제 세상에 나온 것이 환단곡입니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를 아직도 학계에서 이 정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 문화 혁명을 통해서 이제 되찾아야 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홍익 대통령이 나와서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이 환단고기가 우리의 정사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환국과 발해조선의 실체는 환단곡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선가 계통의 사료인 환단곡이라든지 중국의 사료 총서인 사고전서라든지 또 홍산문화 고고 유적을 통해서 환국과 고조선의 실체는 현재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가 중원의 황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동북방 발해유역의 고조선의 선민들에 의해서 출발되었다면 동아시아의 사상도 철학도 그 발상지가 중원이 아니라 홍산 문화가 발굴된 발해유역이라고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상이 중국 사상의 아류라는 기존의 선입관에서 벗어나가지고 한국 사상이 동양 사상의 원류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이러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교, 불교, 도교의 핵심 사상이 결국에는 홍익인간 사상을 뿌리로 그 가지들이 나온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11시 30분이네요. 유가의 핵심 사상은 인이고 중용입니다. 공자가 인을 강조했는데 인을 공자가 창안한 게 아닙니다. 공자 이전에 이미 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자 이전에 이 인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동방활인이라, 동방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는 오행 사상이 있었잖아요. 목화토금수, 금목수화토, 이걸 오행이라 그러죠. 이 오행을 인이 예지 신으로 이 배정을 하면 이는 동방에 해당하고 얘는 남방에 해당하고 의는 서방에 해당하고 지는 북방에 해당합니다. 방위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대문을 흥인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동대문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은 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흥인문이라 그러니까 인을 일으키는 문이다. 또 동대문 쪽에 전부 숭인동 아닙니까? 어지린자, 인을 숭상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동방이 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전을 찾아보면 왜 동대문이 흥인지문이고 남대문이 숭례문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런 의미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예지의 예를 방위에 해당시키면 남쪽이 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 토이기 때문에 황제는 중원 사람이라고 해서 황제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강조한 인은 공자가 창조한 게 아니라 동방사상으로서 이미 있었습니다. 가령 맹자에도 인자무적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무적이란 말을 맹자가 한 말이 아니고 이미 있던 말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자무적이란 말을 어디에서 누가 사용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동방사상이니까 그게 결국은 홍익인간 사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인에 대해서 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홍익인간이 인의 개념 아닙니까? 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인 아니겠어요? 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류가 이 서로 사랑하면서 공생 공존하자는 것인데 홍익인간 정신이 바로 인 공생 공존하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공자가 강조한 인은 공자가 만든 사상이 아니고 이미 동방에 홍익인간 정신이 있어서 그것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유가 사상 중에 이 중요한 핵심 사상이 중용 사상입니다. 이 중용을 최초로 이야기한 분이 공자예요. 아까 인은 본래 있었지만 중용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자가 최초로 썼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중용을 말하기 이전에 중용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공자가 말했지만 공자가 중용을 말하기 이전에 중이 이미 있었습니다. 가운데 중자. 그래서 논어 요월장에 보면 논어에 보면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천하를 전해주면서 윤집기중하라 이 네 글자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전하면서 천하만 전한 게 아니고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같이 전해준 겁니다. 그게 윤집기중 네 글자예요. 진실로 그 중을 지키라 이 말이야. 이게 중에 대한 최초로 문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을 최초로 이야기한 분은 윤임금이에요. 동양에서. 그 뒤에 순임금이 다시 운임금에게 천하를 전할 때에는 윤집기중 네 글자에다가 12글자를 더 보태가지고 인심유의하고 인심은 위험하고 도심유미하니 도심은 미미하니까 유정유일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아야만 진실로 그 중을 지킬 수 있다. 중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12글자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인간은 육체가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마음심. 여기에 이게 그거 자료가 안 뜨네요. 이거 가지고 거기서 갖다 하지. 인심은 인간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을 인심이라 그럽니다. 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도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인심 따로 있고 도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하나인데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몸뚱이로 인해서 나오는 마음을 인심이라 그런다 이게. 사람인자 마음심자.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도심이라 그래요. 도덕적인 마음이라 이거지. 근데 인심은 위태롭고, 왜 위태롭다고 하느냐? 인심은 이 인간이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얘기에도 식색, 이 식과 색,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구라 그랬어요. 그것을 인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이나 공자님 같은 분도 육체가 있는 이상 인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일주일 굶으면 배고픈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육체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인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으로 타락될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런 거예요. 인심은 위험하고 도심유미하니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저 안에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미미하다 이거예요.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유정유일,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인심이냐 도심이냐를 정밀하게 살피라 이거예요. 정자는 정밀하게 살핀다 이 말이에요. 유일, 한일자는 이게 인심인가 도심인가를 정밀하게 살펴서 도심을 한결같이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심에 빠져가지고 저 욕망으로 흘러서 짐승으로 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이 육체가 있는데 맨날 도심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심과 도심, 이것을 잘 살펴가지고 중용을 지키라 이 말이야. 이것이 순임금이 운임금에게 천하를 전할 때 중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공자에 이르러 가지고 중자에다가 용자를 붙여서 중용이란 용어를 최초로 창안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말하는 중용은 이 요순이 말하는 중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제 중국의 학자들은 이 공자가 말한 중용을, 용은 뭐 떳떳할 상자의 의미다, 또 주자는 거기에 평범할 평자를 합해서 평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진리라는 뜻이다. 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저 하늘에 가서 별 따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지켜야 할 평범한 진리다, 그런 뜻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정의는 불역지용이요, 바뀌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한다.
또 용자는 천하지 정리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정한 이치다. 그러니까 이 중용의 용자에 대해서 일상의 평범한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진리를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용의 용자는 쓸 용자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한다고 할 때 용자. 공자가 말하는 중용은 과불급이 없는 것을 중용이라 그랬어요. 너무 지나치는 것도 중이 아니고 너무 부족한 것도 중이 아니다 이거야. 이것이 공자가 중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것을 중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중이라고 하지 뭐 때문에 용자를 공자는 거기다 붙였느냐? 그것은 이 중을 이제 요순 시대까지만 해도 통치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철학으로서 전해주었는데, 공자는 이 중을 일반 백성이 누구나 다 행하는 하나의 일상생활에서의 철학으로서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달잖아요. 너무 적게 넣으면 쓰지 않습니까? 너무 달지도 쓰지도 않게 설탕을 넣는 것이 커피를 마실 때 중용이에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너무 적게 넣으면 싱겁고,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하는 것이 음식을 만들 때의 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을 저 통치자의 통치 철학에서 일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적용하도록 생활 철학으로 강조한 것이 공자의 중용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용의 용자는 그 중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중을 실제 활용하고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가령 세 끼 밥을 먹을 때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먹는 밥도 중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자는 천하 국가를 가규냐며 천하 국가를 골고루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장록을 가사하며 많은 복록을 주는 것을 사양할 수도 있고, 백인을 가도야르되 흰 칼날 위를 서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중용은 불가능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자가 강조한 것은 시중입니다. 때 시자 가운데 중자. 시중이란 말은 때 가운데 중에다가 때 시자를 추가한 것인데,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의미도 있고 시세의 의미도 있습니다. 시간은 끝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수시로 변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변하면 변화된 시간에 맞는 적중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이 무작정 변화한다면 그것은 또 변화가 아니라 변절이나 변질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중용의 원칙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변형하는 것, 이게 시중입니다. 가령 웃어야 할 때 웃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울어야 할 때 울고,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는 것이 시중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시중이 아니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는 것도 시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울고 웃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다 적절한 시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자의 손자 자사에 이르러서 이 중용과 시중의 논리를 발전시켜 가지고 중화라는 개념을 또 창조했습니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하 국가를 다스릴 때 그 윤집골중, 중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의미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공자가 말한 중용과 시중을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중화라고 하는 또 사상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희로애락지 미화를 유지 중이요, 희로애락 감정이 발현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한다. 발이개 중절을 유지하라. 이것이 발현되어서 밖에 사물에 나아가서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은 모든 사람이 소유한 본성이고 화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원칙이다. 중화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하늘과 땅은 제자리에 있고 만물은 생육발육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자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중용과 시중을 이야기했고, 요수는 통치 철학으로서 중을 이야기했는데, 이 양자를 종합해서 중화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으로 탄생시킨 겁니다.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유가 사상에 미친 영향, 인과 중용 사상은 동양 사회 도덕의 규범으로서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정신 세계를 이끌어왔습니다. 유가의 중용은 중간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150km로 달리면 그것은 과속이고, 50km로 달리면 그것은 저속 운행이고, 100km로 달리면 중간 운행입니다. 그런데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항상 100km 주행을 고집하는 것은 중간이죠. 중용이 아닙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이 좀 바쁠 때에는 110km, 120km 이상 속도를 내야 할 때도 있고, 한가할 때에는 100km 이하로 달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인데,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항상 100km만 달리면 이것은 중간이지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 시간과 공간에 맞는 그것을 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가에서는 왜 중간이 아닌 중용을 지향하는가? 양극단은 물론 배제해야 하지만 변통할 줄 모르는 중간은 또 하나의 극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중간을 배격하고 중용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중용과 시중의 개념은 서구에는 없는 동양적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동아시아 최고의 정신적 가치인 인가 중용 사상의 원류는 저는 그 뿌리가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익인간 사상에서 유가의 인과 중용 사상이 흘러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강조하는 홍익인간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공존 공영을 지향합니다. 가족과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인류의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을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이 어지린자이고,
육체와 양심, 인심과 도심을 아울러 소유한 인간이 이 양자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홍익인간 사상을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사상에서 인과 중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가의 현지우현 사상과 홍익인간. 중국의 도가 도교와 선도의 발상지 환국 고조선. 중국의 근대사학자 양계초는 도교를 현리파, 단정파, 점원파, 불옥파 이 4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도교의 씨앗을 뿌린 도가의 원조는 누구냐? 광성자라고 하는 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 장자 이분들은 도가는 도인인데 그 도인 이전에 중국 도교의 원류는 도인이 아니고 선인이고 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가에서 도가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이 고유한 선도 사상에서 중국의 도가 사상이 나왔습니다. 한족의 시조가 황제 아닙니까? 황제가 광성자를 찾아가서 선도를 배운 내용이 장자라든지 이 가롱이 쓴 신선전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황제가 광성자가 공동산 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극한 도로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광성자가 황제의, 이 한족의 시조 황제의 스승입니다. 광성자가 황제에게 이 신선의 도를, 선인의 도를 전해준 겁니다. 광성자는 고지 선인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선인이다 이 말이에요. 삼국사기에 보면 단군 왕검을 선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노자, 장자, 도가가 생기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도인이 아니라 선인이고 도가가 아니라 선가였던 겁니다. 이 광성자라는 분이 수행을 어디서 했느냐면 공동산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이 공동산은 중국의 서북방, 그러니까 유목민족인 훈육, 흉노의 조상이 훈육입니다. 이 훈육과 융적이 살던 곳에 공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 황제에게 도를 전해준 광성자는 중국의 화하족이 아니라 흉노족, 동이족이었던 것입니다. 광성자는 사실 고조선의 단군 왕검 선인과 같은 계통의 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 헌원의 스승인 광성자가 동양 선도를 창시한 최초의 선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한시대 유향이란 사람이 쓴 열선전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송자는 신농시 우사야라, 적송자라고 하는 선인이 있는데 그분은 신농시 시대의 우사뼈스를 역임한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농시는 황제보다 시대가 훨씬 앞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적송자가 역임했다는 우사라고 하는 그 벼슬이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풍백, 운사, 우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송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회남자에 나와요. 그 회남자에 대해서 동안시대에 고유라고 하는 학자가 주석을 냈는데 적송자는 누구냐?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상곡인이라 그랬어. 상곡군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근데 상곡군이 어디입니까? 사마천 사기 흉노열전에 의하면 진계라고 하는 그 연나라의 장수가 조선으로 와가지고 간첩이 돼서 모든 정보를 빼내다가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기습을 했잖아요. 그때 이
고조선의 동쪽 땅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설치한 게 5군,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이 5군을 고조선 서쪽 땅을 빼앗아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계가 기습 침공해서 고조선 서쪽 땅을 빼앗기 이전까지는 상곡군이라고 한 곳이 고조선 서쪽 땅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송자는 역시 고조선 땅의 고조선 지역의 상곡군 지역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웅의 환국시대 풍백 운사 우사 중에 우사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사가 바로 적송자 선인하고 같은 그런 선인이라고 지금 속단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째, 환인, 환웅, 단군 시대는 모두 선인이 세상을 다스린 시기인데 적송자가 상고시대의 선인이었고, 둘째, 그가 우사의 직위에 있었으며, 셋째, 그가 본래 고조선과 환국의 영역인 상곡군 사람이었다는 회남자 고유의 주석을 미루어 본다면 적송자가 곧 환국의 선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가의 무의자연과 현묘지도, 그러니까 중국의 도가는 광성자라고 하는 선인이 전해주었는데 그 선인이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풍백운사 우사와 같은 그런 직위에 있었고, 또 본래 고조선 땅인 상곡군 사람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미루어 본다면 그 뿌리는 결국에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었을 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되는 것입니다. 도가의 무의자연과 현묘지도, 도가에서 무의자연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대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노자 도덕경 25장에 보면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해서 자연을 도보다도 하늘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상위 개념으로 자연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의 핵심 사상을 무의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가 사상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물현자입니다. 유가의 핵심 사상이 인 또는 중이고 불교의 핵심 사상이 잡이라면 도가의 핵심 사상은 사실 현묘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제1장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우주 만물의 시원이고 유는 우주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무를 통해서 도의 오묘함을 관찰하고 유를 통해서 도의 단서를 관찰한다. 무와 유 이 두 가지는 내원은 같지만 명칭은 서로 다르다. 모두 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여 모든 현묘함의 문이다. 이게 노자 첫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유와 무를 통해서 도의 시원과 현상을 설명하고 다시 유와 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도를 현묘라는 두 글자로 요약했습니다.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현묘를 언급한 것을 본다면 노자가 말하는 도의 세계는 현묘라는 두 글자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자 사상의 근본이 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가운데서 우주와 인생의 중요한 대목을 설명할 때마다 현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예컨대 현빈, 현덕, 현통, 현동 등이 그것입니다. 현묘의 도가 다른 말로는 현빈이고, 현묘의 도를 통하는 것이 현통이고, 현묘의 덕을 지니는 것이 현덕이고, 현묘지도를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현동인 것이며, 따라서 도가 사상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현묘인 것입니다.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도가 사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도가의 현묘지도와 관련해서 최치원이 말한 신라의 현묘지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국유 현묘지도 하니 신라의 현묘한 도가 있으니 왈 풍류라 풍류도라고 한다. 설교지원이 비상선사하니 이 현묘도를 창설한 시원이 선사, 이 선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상세히 실려 있으니 신례 포함 삼교하야 접하 군생이라, 실은 삼교를 포함하여 묻생명체를 상대로 교화를 펼친다. 이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글자는 몇 자 안 되지만 한국 사상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라에는 현묘지도라는 국교가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현묘지도의 시원, 즉 현묘지도를 창시한 내력이 선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셋째, 현묘지도는 유불도 3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묘지도가 유불도 3교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신라가 유불도 3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현묘지도를 창시했겠느냐, 아니면 유불도 3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신라의 고유한 사상으로서 이 유불도 3교를 포함한 사상이 있었겠느냐. 만일에 유불도 사상을, 외래 사상을 받아들였다면 그 이름을 풍류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풍류란 말은 이 한국의 고유한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류는 풍월이고 풍월은 박달입니다. 남의 외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박달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3교를 포함했다고 하는 이 현묘지도는 신라의 유불도 3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고유한 선도, 현묘지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박달도를 창시한 분은 누구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평양은 본 선인 왕검지택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나 이런 분은 성인이 아니라 선인이라 이 말이야. 이러한 선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선사입니다. 아까 선사의 현묘지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군 왕검 같은 분들이 이 현묘지도, 박달도, 풍류도를 창시한 분들인 거죠. 신라의 현묘지도는 선인 왕검의 도에 기원하고 있었고, 왕검의 도는 환웅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이 3교를 포함하고 있는 신라의 현묘지도, 박달도의 시원인 것입니다. 불가의 자비사상과 홍익인간, 불교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자대비사상입니다.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맨 먼저 설법한 것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입니다. 맨 먼저 설법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집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에 여러 가지 자기의 탐욕과 망령된 생각과 이런 것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고통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팔정도를 행하는 것이다. 팔정도를 행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고통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만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설법한 게 이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비 사상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이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즐거움을 부여해 주는 것이 자예요. 대자여 일체 중생 낙이요. 대자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즐거움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대비 발 일체 중생고라 대비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중생에게 즐거움을 부여해 주고, 이게 대자대비입니다. 그러면 이 결국에 자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결국에 이 중생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건 자비가 아니죠. 중생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에 요익중생이라, 이 여러 중생들을 풍요롭게 즐겁게 해준다. 아까 자비라는 말이 중생에게 즐거움을 부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중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 이게 결국에는 요익중생이라 이 말이야. 중생을 풍요롭게 삶을 또 이익되게 이렇게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요익중생이란 말도 나오고, 불경에도 증일아함경이란 책에 보면 홍익중생이란 말이 불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것이 불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혹자는 그러면 이 홍익인간 사상이 불교의 홍익중생 사상에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조의 건국 이념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건데, 불경에는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중생과 인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불과 2500년 전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 홍익인간 사상은 벌써 홍산문화유역에서 8000년 전에 건국을 해서 거기에서 그 건국 이념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익중생, 요익중생의 그 불교의 자비사상이 결국에는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에서 나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익인간의 공생공영의 정신이 육아사상의 모태가 되었고, 홍익인간의 육체와 양심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이 요순의 중사상, 공자의 중용사상으로 발전했으며, 유와 무로 표현되는 도가의 현묘지도가 고조선의 신라로 이어진 현묘지도, 환인, 환웅, 단군의 선도 사상에서 기원했고, 불교의 자비와 요익중생은 홍익인간 사상의 확대라고 해석한 것은 동양사상을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삼국시대를 전후해서 유불
도가 전래되기 이전에 환국과 고조선의 고유한 사상은 선도였고, 이 선도의 핵심 사상이 홍익인간 사상이며, 홍익인간 사상이 출발점이 되어 동아시아의 사상이 형성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본 발표의 요지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고조선 환국의 선도가 뿌리이고, 이 뿌리에서 유교, 도교, 불교라는 새 굵은 가지가 뻗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의 원류에 홍익인간 사상이 있었고, 이 사상이 흘러나가서 새 가닥의 물줄기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홍산문화와 환단고기 사고전서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홍산문화를 한국사의 범주로 받아들이고 사고전서 한단고기를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로 수용한다면, 이 논리는 비현실적인 논리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홍산문화와 사고전서는 엄연히 실제하고, 발해조선과 발해환국은 문헌과 유물이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홍산문화와 발해조선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고, 위조냐 날조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일본은 이도 닭이라는 조선조의 막사발 비슷한 도기를 가져다가 일본의 국보 26호로 지정했습니다. 조선의 막사발도 일본에 가면 국보 대접을 받는데, 인류 공영의 최고 이상인 홍익인간 사상, 유불도 삼교의 원류가 되는 선도는 정작 종주국인 한국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토인비와 25시의 작가 게오르기는 21세기를 주도할 지도사상으로서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을 극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익인간 사상은 지난날 동양 사상을 형성 발전시킨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내일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상으로서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 사상이 결여된 것이 유불도의 한계이고, 도덕이 결여된 것이 자본주의의 한계입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도덕과 경제, 육체와 양심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홍익인간 사상이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미래의 새로운 문명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인간관 세계관으로는 인류가 더 이상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고유한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세계인의 정신으로 삼아서 미래의 새로운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설정할 때, 인류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